유네스코 본부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전 세계 언어 학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여성 학자가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기존의 문자 체계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죠. 전 세계 300명의 석학들 앞에서 그녀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말이에요. 옥스퍼드, 하버드, MIT의 교수들이 그녀의 발표를 듣고 기립박수를 보냈고 독일의 세계문자학회 회장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러시아 학자가 발표낸 60년 전 한국의 비밀 말이죠. 한글보다 더 혁신적이었던 어떤 기술이 정치적 이유로 억압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세계가 60년을 허비한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믿기 어려운 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왜 한국의 숨겨진 역사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녀는 왜 조국, 러시아와 한국 양쪽 모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이 차가운 러시아 학자를 이토록 뜨겁게 만든 걸까요? 한 러시아 여성이 한글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전 세계를 바꿔놓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공유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스타샤 볼코바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 덕분이죠. 2024년 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러시아 학자였어요. 차갑고 이성적이며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죠. 동료들은 제게 어른 공주라는 별명을 붙였고 학생들은 제 강의실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부교수가 된 것도 오로지 완벽주의와 냉철함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제 삶에는 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제가 7살이던 1992년 겨울, 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아버지는 언어학자였는데 소수민족 언어 보존 연구를 하셨어요. 당시 소련 정부는 러시아어 외의 언어 연구를 반체제 활동으로 몰았고 아버지는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렸지만 석 달 후 사망 통지서만 받았어요.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7살 소녀였던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22년 동안 저는 오로지 언어학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16세 모스크바 국립대에 입학했고 23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키릴 문자의 체계성과 슬라브 언어의 우문론이 제 전공이었죠. 동료들은 제가 천재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재능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요. 2024년 3월 어느 날 대학 도서관 고문서실에서 운명을 바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과 북한의 문화교류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 한글에 대한 짧은 분석이 있었어요. 당시 소련 언어학자가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글은 키릴 문자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키릴 문자보다 더 우수한 문자가 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볼수록 놀라웠어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조합의 원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표현 문자 철학, 그리고 1443년 한 사람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놀라운 역사까지요. 다음날 아침 학과장실로 찾아갔습니다. 한국어와 한글 연구를 위한 안식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죠. 학과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학문적 호기심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어머니께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러시아를 떠나면 안 되고 내 아버지도 그랬다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운명이 제 선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남동생 알렉세이는 누나를 이해한다며 응원해줬어요. 25살 프로그래머인 동생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봤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한국 가면 좋은 거 많이 보내달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한국한글박물관에서 객원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고 1년짜리 연구비자도 나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서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오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러시아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또 충격적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습한 공기,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 그리고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까지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언어학자라는 게 신기했나 봐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묻는데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물어보더군요. 모델이세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요. 아니라고 하자 그럼 배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기사님이 계속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한국말을 꽤 하시네요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6개월 동안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금발의 파란 눈으로 한국말 하니까 더 예쁘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 학문적 성취보다 외모가 먼저 보이는구나 하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바로 한글박물관으로 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을 들어서는데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더군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객원연구원으로 온 볼코바 박사라고요.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 박사님이세요라며 당황하더군요. 큐레이터실로 안내받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파트너가 될 김민서 씨를 만났습니다. 29살의 에너지 넘치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양손을 잡으며 말했죠. 와 진짜 미인이시네요. 사진보다 훨씬 예쁘세요라고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서 씨가 박물관을 안내해줬는데 한글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 그리고 다양한 한글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던 낡은 타작이었습니다. 3벌씩 타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서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설명해줬어요. 1960년대에 개발된 혁신적인 한글 입력 방식인데 정치적 이유로 금지됐다고요. 지금은 거의 아무도 모르는 2층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싶었죠. 이게 바로 제가 찾아야 할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 씨에게 이것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민감한 주제라고 위에서도 별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제 첫 학술 발표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글과 키릴 문자의 비교 연구 발표였죠. 강의실에 10명 정도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였는데 들어서는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 머물러 있다는 걸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45분간 제 연구 내용을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키릴 문자와의 체계적 비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효율성까지요. 제가 준비한 모든 논리와 데이터를 쏟아부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는데 첫 질문이 충격적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연구 내용에 대한 질문을 기대했는데 한국어 실력에 대한 칭찬이 돌아온 거죠. 다음 질문은 더했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모델이요? 저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부교수였다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1시간 동안의 질의응답 중 제 연구 내용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단 2개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제 개인적인 배경, 외모, 한국어 실력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몇몇 교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러시아 미녀가 한글 연구한다고 홍보인이겠지 뭐. 진지한 학자는 아닐 거야.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29회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학문적 성취가 금발 머리카락과 파란 눈 때문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어머니께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전화하면 당장 돌아오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동생 알렉세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힘들다고 아무도 내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동생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누나는 아버지 딸이잖아. 포기하면 안 돼. 그 말을 읽는 순간 다시 힘이 났습니다. 맞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뤄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민서 씨에게 전화했어요. 3번씩 타자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서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좋아요, 언니.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우리는 추위도 이기고 역사도 이겨왔어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민서 씨가 전화기 너머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준비하세요.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외모 편견과 학계의 모시, 그리고 숨겨진 역사의 진실까지. 모든 걸 이겨내야 해. 바로 지금부터요. 민서 씨와 함께 3번씩 타자기 연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대부분 먼지만 쌓여 있더군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역사였던 거죠.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전시실에서 3번씩 타자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저걸 보는 사람이 있네요. 돌아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수수한 회색 양복에 깔끔하게 빗은 흰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타자기에 대해 아세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타자기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알다마다요.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만든 사람이니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서 씨를 급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를 박물관 카페로 모시고 가서 차를 대접했죠. 이준호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1960년대 3번씩 타자기를 제작하던 기술자였는데 1972년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해고당했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세벌식은 1969년에 처음 개발되었는데 타이핑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40%나 빨랐다고 해요. 정확성도 훨씬 높았고요. 처음 2년 동안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학교에서 시범 사용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1년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신문에 세벌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보안에 취약하다, 배우기 어렵다, 표준화가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은 알고 있었대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이준호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1972년 3월 정부에서 세벌식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공식 이유는 국가보안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큰 기업들이 두벌식 타자기로 시장을 독점하려고 로비를 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일하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직원 120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대요. 할아버지는 그 후 50년 동안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단 하루도 세벌식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때 자료나 문서 같은 게 남아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있긴 한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제 아버지도 연구 때문에 정부에 탄압받고 돌아가셨죠. 저는 진실이 숨겨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신 눈빛은 진짜네요.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좋아요. 내가 가진 자료를 다 보여드리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상자를 열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1960년대 세벌식 설계도, 타이핑 속도, 비교 데이터, 정부 회의록 사본, 그리고 당시 신문 스크랩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증거들이었던 거죠. 특히 한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1971년 12월 비공개 회의 회의록이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과 정부 관료들이 만나 세벌식을 어떻게 막을지 논의한 기록이었어요. 시장 독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세벌식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민서 씨가 문서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공개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겠는데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도요.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시 관련됐던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어요. 특히 박재훈이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이 당시 제일 적극적으로 세벌식을 막았거든요. 지금은 큰 기업 회장이 됐지만요. 박재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자료 사본을 만들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제 이걸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요. 당신 같은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지켜주려 한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 진짜 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게 학자의 의무니까요. 민서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언니.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할아버지가 주신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단지 돈 때문에 묻혀버렸다니. 그리고 이준호 할아버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었다니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진실을 지키려다 희생당하셨죠. 이제 제 차례였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싸움을 제가 이어가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연구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건드린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의 벽인지를요.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자료 분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박물관 연구실에서 민서 씨와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물관 관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볼코바 박사님,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관장실로 따라 들어가니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정도의 한국인 남성, 다른 한 명은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제 모국어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죠. 러시아 남성이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볼코바 박사님. 저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드미트리 코발레프입니다. 당신의 연구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사관 직원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눈빛, 저 말투. FSB 요원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인 남성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박재훈 기업그룹 법률팀 이사라고 하더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의 회사였어요. 법률이사가 정중하지만 맹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사님께서 최근 3번씩 타자기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더군요. 60년 전 일을 굳이 다시 파헤칠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자예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법률이사가 얇은 미소를 지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민감한 역사를 다루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때 드미트리가 끼어들었어요.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볼코바 박사, 모스크바에서도 당신 활동을 주시하고 있어요. 한국의 산업기술을 연구한다는 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거든요.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똑바로 드미트리를 쳐다보며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예요. 타자기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 억압받은 역사를 밝히려는 거죠. 그게 스파이 활동인가요? 드미트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죠. 관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어요. 법률이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런 연구를 하시면 비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양쪽 정부 모두에게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일어났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한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였는데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러시아 미녀학자, 한국산업기술연구, 스파이 의혹 제기. 기사를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러시아 언어학자가 한국의 첨단 입력 기술을 연구하며 수상한 활동을 한다고 제보했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은 더 끔찍했어요. 역시 외모로 속이는 거였네. 금발 미녀가 무슨 학자야, 키읔키읔 스파이지. 한국 남자들 꼬셔서 정보 빼가려는 거 아님?
당장 추방해야 함.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스크바에서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나스타샤 무슨 일이야? 러시아 뉴스에도 나왔어. 내가 스파이라고. 제발 당장 돌아와.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고 누군가 저를 막으려고 조작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생각 안 나니? 그렇게 시작됐다가 결국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버지도 이렇게 당했겠죠.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또 충격이었어요. 서울대 발표 때 만났던 몇몇 교수들이 연락을 끊겠다는 메일을 보냈더군요. 당신과 관계를 유지하면 자기들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서 씨는 달랐어요. 밤 1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건 박재훈 그 양반이 꾸민 거예요. 저는 언니 편이에요. 끝까지 함께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에서는 가족도 저를 의심하는데 한국에서 만난 친구가 저를 믿어주다니. 이준호 할아버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셨어요. 박사님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5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박재훈이 누구든 드미트리가 어떤 협박을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가진 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직념과 진실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역사는 늘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바뀌어 왔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연구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파이 의혹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직원이 러시아어로 스파이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박물관에서도 상황이 나빠졌어요.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쿠바 박사님, 당분간 연구활동을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물관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사실상 연구 중단 요청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1992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7살이던 그날 밤 말이에요. 눈이 펑펑 내리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집 앞에 검은 차가 섰고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샤, 두려워하지 마. 진실은 언제나 이긴단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석 달 후 사망 통지서가 왔을 때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희생당하신 거라는 걸요. 호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집요하고 완고한 그 눈빛 말이에요. 손을 떨며 세면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또 시작이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공황 발작이 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한참 후 진정이 되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열어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990년대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또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포기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포기하면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알렉세이였습니다. 영상통화를 받았는데 동생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누나 괜찮아? 러시아 뉴스 봤어. 엄마가 매일 우시는데. 누나 그냥 돌아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렉세이, 나는 못 돌아가. 아직 끝내지 못했어.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아버지 닮았어. 고집도 똑같고. 근데 누나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하지? 기억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해야 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가야 한다고. 동생이 화면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누나. 그럼 끝까지 해봐. 내가 여기서 엄마 잘 모실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힘이 났어요. 그때 민서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집 앞인데 문 열어줘요. 소주 사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민서 씨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은 같이 마셔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제 생에 처음 마셔보는 한국 소주였어요. 민서 씨가 물었어요. 언니 진짜 괜찮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워. 하지만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민서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언니,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빨갱이로 몰려서요. 70년이 지나서야 명예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진실이 늦게라도 밝혀지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서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민서 씨가 제안했어요. 더 조용히,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박지훈이나 러시아 대사관이 모르게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한 방에 공개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짰어요. 공개적인 연구는 중단한 척하고 몰래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서 씨가 박물관 내부 자료를 찾고 저는 외부 인터뷰와 해외 자료를 수집하기로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준호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할아버지, 혹시 세벌식 개발에 관여했던 다른 분들을 아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한 분 있긴 한데 장민철이라고 이정호 선생님의 손자예요. 이정호 선생님?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벌식의 진짜 아버지예요. 안과 의사셨는데 한글 입력 시스템을 혁신하신 분이죠. 1960년대에 돌아가셨지만 손자분이 할아버지 자료를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필요한 결정적 증거가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연락처를 부탁드렸고 그날 오후 장민철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장소로 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제 선택이 맞는 거죠?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나스타샤. 계속 가거라. 진실은 언제나 이긴단다. 장민철 씨와 만난 곳은 서울 중심가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착하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안경에 회색 스웨터,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 볼코바 박사님이시군요.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놀랍네요. 러시아 분이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찾아오시다니. 앉자마자 장민철 씨가 오래된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언젠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외국인일 줄은 몰랐지만요. 가방을 열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의정호 선생님의 연구일기, 세벌식 설계도 원본, 그리고 1960년대 정부 고위 관료들과 주고받은 편지들까지 모든 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일기장이 눈에 띄었어요. 1971년 12월 15일자 일기였는데 그날이 바로 세벌식 금지가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정부에서 세벌식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식 이유는 보안상 문제라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 박재훈과 그 일당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결과다. 나는 20년을 이 연구에 바쳤는데 한글의 과학성이 돈 앞에 무릎 꿇는구나. 분하고 억울하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70년 전 소련에서 제 아버지가 느꼈을 감정과 똑같았거든요. 국경도 시대도 다르지만 진실을 향한 열망과 권력의 탄압은 똑같았던 거죠. 장민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일로 심장병이 악화되셔서 2년 후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해하셨는지를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걸 공개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민철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은 두려웠어요. 박재훈 그 사람이 워낙 권력이 세니까요. 우리 가족도 보복당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박사님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민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인이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스파이를 몰리면서까지 싸우는데 정작 손자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정호 선생님, 이준호 할아버지, 장민철 씨, 그리고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모든 사람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에너지가 넘쳤어요. 볼코바 박사님? 저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예요. 박사님 사건 취재하고 싶은데 만나뵐 수 있을까요? 처음엔 경계했어요. 또 저를 음해하려는 기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수진 기자는 달랐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박재훈 그룹의 비리를 추적해왔어요. 세벌식 건도 알고 있었고요. 박사님이 용기 내주셔서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다음날 정수진 기자를 만났는데 3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박재훈 그룹의 비리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1970년대 로비 자금 흐름, 정치인들과의 거래, 그리고 세벌식 제거 작전까지요. 박사님, 우리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정수진 기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언론 네트워크가 있고 박사님한테는 학문적 권위가 있잖아요. 장민철 씨한테는 결정적 증거가 있고요. 그날 오후 우리 셋은 전략을 짰어요. 정수진 기자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1단계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2단계로 해외 언론에 먼저 공개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3단계로 한국에서 폭로하는 거였어요. 그때 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볼코바 박사님. 저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AI 입력 시스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요. 최지훈 씨는 31살의 프로그래머였는데 세벌식 기반의 차세대 한글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의 연구가 공개되면 저희 기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투자도 하고 싶고 기술 지원도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민서씨 한글 전문가, 이준호 할아버지 증인, 장민철 씨 증거 보유자, 정수진 기자 언론, 최지훈 씨 기술까지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팀 회의를 최지훈 씨 사무실에서 했어요. 강남의 작은 스타트업 오피스였는데 젊은 개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최지훈 씨가 저를 소개하자 개발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3번씩 살리려는 러시아 학자님 환영합니다. 한 개발자가 러시아어로 인사까지 했어요. 놀라서 어떻게 러시아어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학 때 제2외국어를 배웠다고 하더군요. 회의를 시작했어요. 화이트보드 앞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는 학술 논문 작성과 해외 학회 발표, 민서 씨는 박물관 자료 정리, 장민철 씨는 가족 자료 제공, 정수진 기자는 언론 대응, 최지훈 씨는 기술 시험 준비를 맡기로 했어요. 이준호 할아버지도 오셨는데 팀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리고 외국인 여성분이 리더가 되어주시다니. 참 세상 많이 변했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최지훈 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박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박지훈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섭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요. 최지훈 씨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저희도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호텔 앞에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구나.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제 포기 안 해요. 이길 거예요. 팀이 꾸려진 지 2주 후였어요. 최지훈 씨 사무실에서 증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수진 기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큰일 났어요. 박지훈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수진 기자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는데 법원 문서였습니다. 박지훈 그룹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아직 공개도 안 했는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법무부에서 제 비자 연장 심사를 보류한다는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한 달 후면 비자가 만료되는데 연장이 안 되면 한국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최지훈 씨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압력이에요. 법적으로 싸워야 해요. 하지만 민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법적 절차 밟다가 한 달 지나면 언니는 이미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방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방 안이 난장판이었어요. 모든 서류가 뒤집어져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졌습니다. 급히 호텔 측에 신고했고 경찰이 왔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은 두 남성이 제 방에 들어간 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가짜 유니폼이었던 거죠.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민서 씨 집으로 피신했는데 민서 씨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어요. 아나스타샤 볼코바는 즉시 귀국하라.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것이다. 드미트리가 직접 전화까지 왔어요. 러시아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볼코바 박사, 이제 게임 끝이에요. 일주일 안에 모스크바로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무국적자가 될 겁니다. 여권까지 빼앗긴다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어요. 여권이 없으면 한국에도 러시아에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지훈 씨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답변은 암담했어요. 러시아 정부가 여권을 취소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수진 기자가 제안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공개하는 건 어때요? 준비가 덜 됐어도 일단 세상에 알리면 그들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장민철 씨가 반대했어요.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당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이준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위험하긴 해요. 할아버지의 제안은 이랬어요. 국회의원 한소영 의원을 만나보자는 거였습니다. 한 의원은 문화위원회 소속인데 박재홍과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했대요. 만약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정치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소영 의원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러시아 미녀학자는 쇼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정수진 기자가 한 의원 보좌관과 연결해줬고 다음날 오후 국회에서 면담이 잡혔어요. 국회의원 회관에 들어서는데 긴장됐어요. 한소영 의원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그 러시아 학자. 소문대로 미인이긴 하네요. 비꼬는 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준비해간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의원님,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에요. 60년 전 한국의 혁신 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억압당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권력이 진실을 막고 있고요. 이정호 선생님의 일기, 로비 자금 증거, 정부 문서까지 모두 보여드렸어요. 한 의원이 자료를 꼼꼼히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장민철 씨가 나서서 증언했어요. 제 할아버지의 자료입니다. 평생을 숨겨왔는데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의원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금발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국 역사를 들쑤시는 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이 자료들은 진짜네요. 의원님이 책상에 기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재훈 그 사람, 저도 오래전부터 의심했어요.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이제 당신이 증거를 가져왔으니 흥미롭네요. 그럼 도와주시겠어요?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한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해요. 중간에 흔들리면 우리 모두 끝장나요. 좋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 의원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박재훈을 무너뜨려요. 의원실을 나오면서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정치적 보호막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 대사관 문제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날 밤 최지훈 씨가 제안했어요. 박사님, 제가 변호사팀을 고용할게요. 국제법 전문가들이요. 여권 취소에 맞서 싸워봅시다. 정수진 기자도 거들었어요. 저는 국제 언론에 이 상황을 알릴게요. 러시아 정부가 학자를 탄압한다고요. 민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우리가 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다니. 외국인인 저를 위해 함께 싸워주다니. 그날 밤 민서 씨 집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비자 만료 전에, 여권 취소 전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한 의원의 지원을 받게 된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 연구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순간부터 한국 언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기자들과 온라인 매체가 관심을 보였어요. 세벌식 억압 역사라는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고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집중한 건 해외였어요. 한국에서 싸우는 동시에 국제학계의 지지를 받아야 했거든요. 정수진 기자와 함께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네이처 언어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어요. 제목은 한글 입력 시스템의 과학적 우수성과 정치적 억압 세벌식 타작의 사례 연구였죠. 40페이지 분량의 논문에 이정호 선생님의 자료, 타이핑 속도 비교 데이터, 그리고 정치적 억압의 증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2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처 에디터에게서 이메일이 왔는데 제 논문이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게재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네이처 측에서 제 논문을 커버 스토리로 실고 싶다고 제안한 거예요. 표지에는 세벌식 타자기와 제 사진을 함께 싣겠다고 했습니다. 언어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는 평가였어요.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BBC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CNN, 알자지라, 도이체벨레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러시아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모스크바 타임스 이면에 제 사진이 실렸는데 헤드라인이 러시아의 자랑, 한글의 수호자였습니다. 소련 시절 아버지가 겪었던 탄압과 제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도했어요. 러시아 국영 TV에서도 특집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걸 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아나스타샤,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계속해, 끝까지 해. 어머니의 축복을 받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방향은 유네스코에서 왔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담당국장에게서 직접 이메일을 받았는데 세벌식 타자기를 세계기록유산 후보로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8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300명의 석학들 앞에서 45분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팀회의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최지훈 씨가 말했어요. 이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으면 박재훈도 드미트리도 못 나가요. 이준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지만 박재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박재훈 회장이 직접 나와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벌식 금지는 정당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다음날 박재훈 그룹에서 네이처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논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네이처 편집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3명의 독립적인 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쳤습니다. 볼코바 박사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완벽합니다. 국제학계의 지지도 쏟아졌어요.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 교수가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볼코바 박사의 연구는 이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학문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버드, MIT, 케임브리지 등 세계 명문대 교수 120명이 연명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볼코바 박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건 독일에서 온 지지였어요.
베를린 대학 세계문제학회 회장 하인리히 슈미트 교수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한국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나는 40년간 세계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 최고의 문자입니다. 세벌식 타자기는 그 과학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걸작입니다. 볼코바 박사는 용기 있는 학자입니다. 이 영상이 한국에서 바이럴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학자가 우리 한글 지켜주네. 스파이라고 했던 사람들 반성해라. 박지훈이 진짜 나쁜 놈이었네. 외국인이 우리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벌식 배우기 운동을 시작했고 유튜버들이 세벌식 타이핑 챌린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 조회수 500만을 넘겼는데 제목이 러시아 미녀 박사가 지킨 한글의 비밀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제 이야기와 세벌식 역사를 정말 잘 정리해놨더군요. 최지훈 씨의 스타트업도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 문의를 해왔고 구글 코리아에서도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세벌식 기반 AI 입력 시스템이 차세대 기술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 학계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서울대 교수들이 사과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이렇게 썼더군요. 외모로 판단했던 제 편견을 깊이 반성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학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동시에 감사합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뭉클했어요.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외모가 아니라 학문으로 진실로 인정받는 것 말이에요. 민서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러시아에서 온 교수님 맞죠? 우리 한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서 손에 든 호떡을 건네주시더군요.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 고등학생은 사인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멋진 학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재호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회사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여전히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일본 교토대학 한국학 연구소장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제목이 세벌식 억압동아시아 기술사의 비극이었는데 일본 학자가 한국 편을 들어준 거였어요. 한국의 세벌식 타자기는 동아시아 최고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이유로 억압당한 것은 단지 한국만의 손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손실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자 중국 학자들도 동참했어요. 베이징대 교수가 한자 입력에도 세벌식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동아시아 전체가 세벌식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극적이었던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어요. 모스크바 국립대 총장이 제게 명예교수 칭호를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드미트리 FSB 요원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러시아어로 조용히 말하더군요. 볼코바 박사 축하합니다. 모스크바에서 명령이 바뀌었어요. 당신을 보호하라고 하더군요. 여권 취소권은 철회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러시아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국제 여론이 너무 강해지자 저를 탄압하면 러시아 이미지에 나쁘다고 판단한 거죠. 그날 저녁팀 전체가 최지훈 씨 사무실에 모였어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외국 여성분 덕분에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승부는 다음 달 8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펼쳐질 거였습니다.
전 세계 석학들 앞에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해요. 최지훈 씨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파리 발표 준비 도와드릴게요. 기술 시험도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민서 씨가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가 함께 갈게요. 파리에서 전 세계에 한글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저에게 적대적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도시, 제2의 고향이 된 이곳.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파리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파리 발표를 2주 앞두고 동생 알렉세이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즉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제 걱정 때문이었죠. 사흘을 병상 곁에서 보냈어요. 넷째 날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약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나스타샤, 파리, 가야지. 내 꿈, 이루렴. 엄마 하지만 제 말을 어머니가 손으로 막으셨어요. 내 아버지, 보고 계셔. 멈추지 마. 알렉세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 내가 여기 있을게. 가서 우리 가족 명예 지켜줘. 모스크바 공항 출국장에서 제 여권이 시스템에 걸렸어요. 드미트리가 나타났습니다. 볼코바 박사, 출국은 안 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딸이 떠나면 여론이 어떻게 보겠어요? 협박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알렉세이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대요. 영상통화로 바꾸니 어머니가 보였어요. 아나스타샤, 가거라. 내가 진실 때문에 살아야 해. 드미트리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보셨죠?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드미트리 핸드폰이 울렸고 통화 후 그가 말했어요. 가세요. 모스크바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소영 의원과 최지훈 씨가 러시아 언론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하며 뒤돌아보니 드미트리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꼭 이기고 올게요. 파리에 도착하니 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호텔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데 장민철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재훈 회장이 파리로 왔대요. 직접 만나고 싶다고요. 그날 저녁 박재훈 회장을 만났어요. 70대 노인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젊은 시절 세벌식 타자기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도 세벌식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1971년 아버지 빚 때문에 권력자와 손잡았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50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이제 속죄하고 싶습니다. 내일 발표장에서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벌식을 막았는지 모두 증언하겠어요. 가장 큰 적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유네스코 본부 대강당. 300명의 석학들 앞에 섰어요. 50개국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스타샤 볼코바입니다. 러시아어로 시작했어요. 오늘 인류 최고의 문자 한글과 억압받은 혁신 세벌식을 소개합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20분간 설명했어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최지훈 씨가 세벌식 실시간 시연을 했고 2번씩보다 40% 빠른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1972년 정치적 이유로 금지됐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박재훈 회장이 무대로 나왔어요.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세벌식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회장이 고백했어요.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971년 비밀회의록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청중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준호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라 70대의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셨어요. 아름다운 손동작에 몇몇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장민철 씨가 할아버지 일기를 공개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이정호 선생의 마지막 믿음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것은 권력이 진실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제 아버지도 소련에서 진실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300명이 일제히 일어서 박수를 보냈어요. 5분 넘게 계속된 기립박수. 슈미트 교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볼코바 박사, 당신은 진정한 학자입니다. 이 시간 후 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왔어요. 만장일치. 3번씩 타자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축하 만찬이 끝나고 밤 11시 최지훈 씨와 생강변을 걸었어요.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아니, 아나스타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그 눈빛이 아름다웠어요. 저도 당신이 좋았어요. 제 볼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제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사람이었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의향이 있으세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 함께하고 싶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고 생강 위로 우리의 첫 키스가 흘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팀이 모였어요. 민서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언니? 제 얼굴이 빨개졌죠.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3번씩을 공식 표준으로 인정했고 구글과 애플이 3번씩 옵션을 추가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등 50개 명문대가 한국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아프리카 22개 부족이 한글로 자기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대 정교수가 됐고 민서 씨와 한글과학연구소를 설립했어요. 20개국에서 30명의 연구원이 모였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는 국민훈장을 받으셨어요. 박재훈 회장은 전 재산의 절반을 3번씩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장민철 씨는 광화문에 이정호 기념관을 세웠어요. 러시아는 한국학연구소를 만들었고 저를 명예소장으로 임명했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모스크바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최지훈 씨와 저는 약혼했어요. 경복궁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10월 9일 한글날로 정했어요. 모스크바에서 먼저 약식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교회 성당에서 전통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행복해지는구나. 아버지도 축복하실 거야. 아버지 묘소를 최지훈 씨와 함께 찾았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진실도 지켰고 사랑도 만났어요. 축복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10월 9일 한글박물관 야외정원에서 본식을 올렸어요.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셨어요. 오늘은 두 사람의 결혼이자 두 문화의 만남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진실을 향한 두 영혼의 결합입니다. 한복과 러시아 드레스를 결합한 의상을 입었어요. 최지훈 씨도 퓨전 한복이었죠. 서약을 새 언어로 했습니다. 지훈, 당신은 제가 가장 외로울 때 손잡아준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국경도 넘을 수 있어요. 반지에는 한글과 키릴로 진실과 사랑이 새겨져 있었어요. 찌아찌아족 대표가 한글로 축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밤에는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봤어요. 결혼 2년 후 한글 키릴 교육센터가 30개국에 생겼어요.
시베리아 8개 부족, 아프리카 22개 부족, 아마존 15개 원주민이 한글로 언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논문이 사이언스 표지에 실렸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3년 연속 지명됐어요. 최지훈 씨 스타트업은 10조 원 기업이 됐고 수익의 30%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는 82세에도 매주 대학에서 3번씩을 가르치셨어요. 장민철 씨는 이정호 전집 10권을 출간했고 박재훈 전 회장은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정수진 기자는 진실을 지킨 러시아 여인을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화화도 결정됐죠. 가장 기쁜 소식은 제 임신이었어요. 5개월이었습니다. 이름은 딸이면 서연, 아들이면 민준. 러시아 중간 이름도 정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오셨어요.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TED 강연 요청도 왔습니다. 새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2030년까지 150개국에 한글을 보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인 2024년 가을, 제게 가장 큰 선물이 왔어요.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최지훈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부모가 돼요.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께 전화드리니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손주가 생긴다니. 2025년 5월 서울 대병원 분만실에서 딸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를 안았어요. 서연아, 엄마야. 러시아어로 속삭였죠. 너는 두 나라의 사랑으로 태어났어. 아기가 눈을 살짝 떴는데 파란 눈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손주를 보시며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정말 아름다워. 이준호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아기를 보시며 눈물을 글씨미셨습니다. 내가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정말 아름다울 거야. 100일 때 한국식 100일 잔치와 러시아 정교회 세례식을 모두 했어요. 서연이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의식을 받았습니다. 민서 씨가 분홍 한복을 선물했고 어머니는 러시아 전통 아기 옷을 보내주셨어요. 출산 후 3개월간 육아에 집중하다가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서울대 한글과학연구소는 이미 20개국에서 온 연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3번씩 보급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아프리카 10개국과 동남아 5개국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했어요. 최지훈 씨 회사도 대성공이었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식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3번씩 기반 AI 입력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준호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82세 고령이셨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병실에 가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박사님, 아니 아나스타샤.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가도 여한이 없어. 50년을 기다렸는데 당신이 와서 모든 걸 이뤄줬으니까.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 안 돼요. 더 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울먹였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진실이 밝혀지는 걸 봤고 3번씩이 부활하는 걸 봤고 그 아름다운 아기까지 봤으니까. 이틀 후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부는 할아버지께 국민훈장을 추서했고 국민묘지에 안장됐어요. 묘비에는 3번씩의 마지막 수호자라고 새겨졌습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세계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생후 5개월이었지만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버지 묘소였습니다. 최지훈 씨와 서연이를 안고 갔어요.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아나스타샤. 소녀 데리고 왔어요. 목이 메었어요. 아빠가 지키려던 진실,
제가 지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아빠 자랑스러워해주세요. 최지훈 씨가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딸을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문장이었는데 발음이 서툴러서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두 번째는 서울 이정호 선생 묘소였어요. 장민철 씨, 민서 씨가 함께 갔습니다. 올해 봄에 광화문에 세워진 이정호 기념관 뒤편 묘역이었어요. 선생님, 외국인인 제가 선생님의 꿈을 이뤄드렸어요. 묘소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세벌식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장민철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박사님 덕분에 할아버지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서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옹알이를 했어요. 마치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 같았죠. 세 번째는 국민묘지 이준호 할아버지 묘소였어요.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서연이 데리고 왔어요.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안아주셨던 이 아이예요. 할아버지, 천국에서도 우리 지켜봐 주세요. 최지훈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벌식 글로벌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할아버지 꿈대로 전 세계가 세벌식을 쓰게 될 거예요. 묘소를 나오는데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오늘 세계의 묘소를 찾았다. 아버지는 소련에서 진실 때문에 희생당했고 이정호 선생은 한국에서 혁신 때문에 억압당했으며 이준호 할아버지는 50년을 기다리다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분들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 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꿈을 이뤘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딸을 낳았다. 서연이는 국경 없는 세상에서 자랄 것이다. 한글과 키릴, 한국어와 러시아어 모두를 자유롭게 쓰는 세상. 아버지, 이정호 선생님, 이준호 할아버지. 세 분께 약속드린다. 이 아이가 자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것이다. 언어는 국경을 넘고 사랑은 시간을 넘으며 진실은 영원하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요. 얘야,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어. 너도 자라서 그 일을 이어가렴. 진실을 사랑하고 용기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 최지훈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요. 에펠탑도 크렘린도 남산타워도 모두 마음속에 있었어요. 새 도시, 새 문화 하나의 진실. 지금은 2025년 10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